주말 저녁 화려한 조명과 웃음소리가 가득한 어느 번화가의 카페입니다. 창가 자리에 한 남자가 홀로 앉아 있습니다. 그의 앞에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커피 한 잔과 낡은 책 한 권이 놓여 있습니다. 주변 테이블에서는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이 서로의 안부를 묻고 스마트폰 속 사진을 돌려보며 박장대소합니다. 하지만 남자는 그 활기찬 에너지에 섞이지 못한 채 마치 투명한 유리벽 뒤에서 그들을 관찰하는 관찰자처럼 보입니다. 그는 결코 불행해 보이거나 초라해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의 눈빛은 차분하고 몸짓에는 남모를 단단함이 서려 있습니다. 그는 사실 친구가 거의 없습니다. 누군가는 그를 사회성이 부족하다거나 성격이 까칠하다고 오해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의 내막은 훨씬 복잡합니다. 그는 누군가와 대화를 나눌 때 상대방이 내뱉는 단어 하나하나와 그 뒤에 숨겨진 미세한 감정의 결을 분석하느라 정작 즐거운 대화에 몰입하지 못합니다. 이 사람은 왜 이런 과장된 몸짓을 할까? 저 웃음 뒤에는 어떤 불안이 숨어 있을까? 머릿속에서 끊임없이 돌아가는 이 심리적 분석기 하이퍼 셀프 마이너스 너스는 그를 타인과의 정서적 교감보다는 냉철한 관찰의 세계로 인도합니다. 그는 가식적인 웃음과 의미 없는 빈말을 견디지 못합니다. 상대방이 환심을 사기 위해 던지는 칭찬이나 분위기를 띄우기 위한 억지스러운 농담이 너무나 투명하게 연기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남들이 좋은 게 좋은 거지라며 적당히 맞장구 치고 지나갈 때 그는 입을 닫아버립니다. 가짜로 반응하느니 차라리 침묵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정직함은 그를 진실한 사람으로 만들지만 동시에 불편한 사람으로 낙인 찍히게 합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가식을 꿰뚫어보는 그의 침묵을 오만함이나 무관심으로 오해하고 서서히 그를 멀리합니다. 그는 또한 지독하게 자립적입니다. 기쁜 일이 생겨도 혼자 음미하고 힘든 일이 닥쳐도 누군가에게 의지하기보다 스스로 해결책을 찾아 밤을 치새웁니다. 타인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다는 그 강한 책임감은 역설적으로 타인이 그에게 다가와 쓸모있는 존재가 될 기회조차 주지 않는 높은 성벽이 되어버렸습니다. 심리학은 말합니다. 친구가 없는 것은 단순히 사교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고 말입니다. 그것은 세상을 지각하고 반응하는 방식, 즉 진실함에 대한 높은 기준과 감정적 자급자족이라는 희귀한 성격적 특성의 결과입니다. 과도한 자기인식 가식에 대한 낮은 내성, 강박적인 자기 완결성 그리고 집단 논리에 휩쓸리지 않는 강력한 개인주의. 이 특성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고립된 낙오자의 모습처럼 보일 수 있지만 사실은 자신의 영혼을 타협하지 않으려는 고결한 투쟁의 흔적이기도 합니다. 조선의 거장 다산 정약용 선생 역시 이러한 고독한 천재의 길을 걸으셨던 분입니다. 선생은 당대 최고의 지식인이었지만 그 명석함과 타협하지 않는 정직함 때문에 끊임없는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유배지라는 지독한 고립 속에서 선생은 수많은 지인들이 떠나가는 것을 지켜보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선생은 그 외로움을 원망하는 대신 자신의 고독을 학문의 깊이를 더하는 축복으로 바꾸셨습니다. 선생은 말씀하셨습니다. 군자는 무리에 섞여도 자신을 잃지 않고 홀로 있어도 세상을 등지지 않는다. 진정한 교감은 머릿수가 아니라 마음의 깊이에서 시작된다라고 말입니다. 오늘 지혜와 깨달음에서는 심리학이 분석한 친구가 없는 사람들의 5가지 희귀한 특성을 거울 삼아 정약용 선생이 제시한 고독을 지혜로 바꾸는 삶의 태도를 나누고자 합니다. 친구가 적어서 고민인 당신, 사람들과 어울려도 늘 이방인처럼 느껴지는 당신에게 성현의 가르침은 당신이 결코 고장난 사람이 아님을 증명해 줄 것입니다. 오히려 당신의 그 고독은 당신이 더 깊고 넓은 바다를 품기 위해 거쳐야 할 필연적인 과정일지도 모릅니다. 당신의 성격적 특성이 고통이 아닌 강력한 삶의 무기가 되도록 고독의 미학을 탐구하는 지혜의 여정을 시작합니다. 심리학이 분석하는 친구가 없는 사람들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 중 하나는 가식에 대한 극도로 낮은 내성로 (Tolerance for INAUTHENTICITY입니다. 이들은 타인의 미세한 표정 변화나 말투의 뉘앙스에서 상대방이 얼마나 진심인지 혹은 얼마나 연기하고 있는지를 본능적으로 감지해냅니다. 흔히 사회생활에서 통용되는 억지 웃음, 영혼 없는 칭찬, 관심을 끌기 위한 과장된 몸짓들이 이들의 눈에는 마치 어색한 연극 무대처럼 비칩니다. 보통 사람들은 사회생활이 다 그런 거지라며 적당히 맞장구 치고 넘어가지만 이들은 그 가식의 에너지를 견디지 못합니다. 상대의 위선이 보이는 순간 마음의 문이 덜컥 닫히고 더 이상 의미 없는 대화를 이어갈 동력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심리학적으로 높은 사회적 지각력을 가진 이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지능이 높고 정서적으로 예민한 이들은 관계의 양보다 질을 중시하며 껍데기뿐인 만남에서 극심한 정신적 피로를 느낍니다. 하지만 세상은 스몰 토크와 적당한 가면으로 유지되는 경우가 많기에 이들의 정직함은 곧잘 오만함이나 사회성 부족으로 오해받습니다. 타인을 비난하려는 의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저 가짜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사람들은 이들을 차가운 사람이라 규정하고 곁을 내주지 않습니다.
진실을 추구하는 대가로 대중으로부터 멀어지는 정직의 고립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지독한 정직함과 그로 인한 고립을 정약용 선생은 유배지라는 극한의 상황에서 몸소 겪어내셨습니다. 선생은 당시 조정의 관료들이 명분과 예법이라는 가면 뒤에 숨어 백성들의 고열을 짜내고 권력 다툼에만 몰두하는 위선을 낱낱이 꿰뚫어 보셨습니다. 선생은 그들의 비위를 맞추거나 적당히 타협하여 권세를 누릴 수도 있었지만 결코 자신의 양심을 속이는 가식에 가담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결과 선생은 18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유배지에 갇혀 세상으로부터 잊히는 고통을 감내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선생은 말씀하셨습니다. 신독 즉 홀로 있을 때 더욱 삼가라는 가르침입니다. 선생은 남의 눈을 속이는 것은 쉽지만 나 자신의 눈을 속이는 것은 죽기보다 힘들다고 하셨습니다. 친구가 적고 홀로 걷는 길은 외롭지만 그 길은 적어도 나 자신에게 부끄럽지 않은 진실의 길입니다. 선생은 유배지 강진의 좁은 방에서 자신을 배신하고 떠나간 옛 동료들을 원망하기보다 그들이 가식의 세계에서 허우적거릴 때 자신은 고독이라는 맑은 거울 앞에 서서 내면을 닦는 법을 배우셨습니다. 선생은 군자는 무리에 섞여도 자신의 향기를 잃지 않으며 소인은 무리 속에 숨어 자신의 악취를 감춘다고 일갈하셨습니다. 또한 선생은 위기지약의 정신을 강조하셨습니다. 공부란 남에게 보이기 위한 장식이 아니라 오직 나의 인격을 완성하기 위한 것이라는 뜻입니다. 관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인맥을 자랑하기 위해 혹은 외로움을 피하기 위해 가짜 관계를 맺는 것은 내 영혼을 갉아먹는 일입니다. 선생은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어도 하늘이 알고 내가 안다면 그것으로 족하다고 하셨습니다. 친구가 없어서 고민인 당신에게 선생은 묻습니다. 가식적인 수백 명의 친구와 함께하며 나를 잃어버릴 것인가? 아니면 홀로 남더라도 진실한 나 자신과 친구가 될 것인가? 당신이 느끼는 그 소외감은 당신이 고장 났기 때문이 아니라 당신의 영혼이 가짜를 거부할 만큼 건강하기 때문입니다. 정약용 선생은 유배지의 고독 속에서 조선 최고의 학문적 성취를 이루셨습니다. 선생은 사람들이 나를 멀리하는 것은 내가 그들의 가식을 비추는 거울이기 때문이다라고 하셨습니다. 당신의 정직함이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든다면 그것은 당신이 그들의 거짓을 폭로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제 그 고독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선생이 보여주신 그 서슬퍼런 진실의 자세야말로 껍데기뿐인 세상에서 당신의 영혼을 지켜줄 가장 강력한 방패입니다. 홀로 걷는 당신의 발소리가 비록 외로울지라도 그 발자국은 누구보다 깊고 선명한 진실의 흔적이 될 것입니다. 심리학이 지적하는 친구가 없는 사람들의 세 번째이자 결정적인 특징은 지독한 정서적 자립심 이모셔널 셀프 마이너스 릴라이언스입니다. 이들은 문제가 생겼을 때 누군가에게 전화해 하소연하거나 조언을 구하기보다 조용히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며 해결책을 찾아냅니다. 슬픈 일이 있어도 스스로 감정을 추스르고 기쁜 일이 있어도 혼자 조용히 축배를 듭니다. 겉으로 보기에 이들은 매우 성숙하고 단단한 어른처럼 보이지만 인간관계의 측면에서 보면 이 완벽한 자립은 타인이 들어올 틈을 주지 않는 차가운 성벽이 됩니다. 우정은 사실 서로의 취약함을 드러내고 작은 도움을 주고받으며 서로가 서로에게 필요한 존재임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싹트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스스로 해결하는 사람 곁에서 타인은 무력감을 느끼고 결국 저 사람은 내가 없어도 충분히 잘 살겠구나라며 조용히 발길을 돌리게 됩니다. 이러한 방어적 자립은 네 번째 특징인 집단주의에 대한 거부로 소셜 컨포머티와 연결됩니다. 이들은 유행을 따르거나 남들이 다 아니까 따라하는 식의 행동을 혐오합니다. 무리지어 다니며 서로의 의견에 무조건 동조하는 집단 논리를 지적 게으름으로 간주하며 차라리 아웃사이더가 되는 길을 택합니다. 모두가 한 방향으로 달려갈 때 혼자 멈춰 서서 왜? 라고 묻는 이들의 태도는 독립적이고 주체적이지만 다름보다는 같음을 통해 유대감을 형성하는 평범한 사회적 무리 속에서는 이질적인 존재로 비춰질 뿐입니다. 결국 이들의 높은 지성과 확고한 주관은 그들을 군중으로부터 분리하는 고귀한 형벌이 되어 돌아옵니다. 정약용 선생은 유배지라는 가장 극단적인 고립의 공간에서 이 지독한 자립의 무게를 견뎌내신 분입니다. 선생은 한때 정조 임금의 총애를 받으며 세상의 중심에 서 있었지만 유배지에 던져진 후에는 그 누구의 도움도 기대할 수 없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선생은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구차하게 누군가에게 구걸하거나 연주를 대려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선생은 홀로 서는 법을 학문의 경지로 끌어올리셨습니다. 선생은 사람은 마땅히 제 발로 땅을 딛고 서야 하며 남의 지팡이에 의지해 걷는 자는 지팡이가 부러지는 순간 넘어지게 마련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선생은 유배지 강진의 귤동 마을에서 스스로 밭을 일구고 직접 장서를 정리하며 자신만의 거대한 지적 왕국을 건설하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몸을 보존하기 위한 자립이 아니라 자신의 신념을 지키기 위한 정신적 독립이었습니다. 선생은 천하에 믿을 수 있는 것은 오직 나의 부지런함과 정직함뿐이다라고 하셨습니다.
친구가 적고 혼자 있는 시간이 많은 당신에게 선생은 말씀하십니다. 남에게 의지하려는 마음이 생기는 순간 당신의 영혼은 타인의 노예가 된다. 고독은 당신이 진정으로 자유로운 존재임을 증명하는 시간이다. 하지만 선생은 지독하게 자립적이면서도 결코 마음의 문을 완전히 폐쇄하지는 않으셨습니다. 선생은 유배지에서 만난 가난한 아치들과 이웃들에게 먼저 다가가 그들의 삶을 걱정하고 제자들을 받아들여 자신의 학문을 나누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선생이 보여주신 화이부동의 지혜입니다. 남과 조화를 이루되 그들의 그릇된 흐름에 휩쓸려 나를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친구가 없어서 외로운 당신이 기억해야 할 점은 자립이 고립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남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해서 남이 나를 필요로 하는 것까지 막아서는 안 됩니다. 정약용 선생은 아들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비록 유백에게 처지이나 나의 덕망이 높으면 길 가던 나그네도 나의 친구가 될 것이요. 나의 마음이 좁으면 친척이라도 남보다 멀어질 것이다 라고 경계하셨습니다. 당신이 가진 그 단단한 독립심과 주체적인 사고는 당신의 가장 큰 자산입니다. 다만 그 자산이 타인을 밀어내는 무기가 되지 않도록 가끔은 당신의 작은 빈틈을 보여주십시오. 선생이 유배지의 아이들에게 그를 가르치며 고독을 달랬듯 당신의 뛰어난 지성과 자립심을 누군가를 돕는 따뜻한 손길로 바꾸어 보십시오. 그때 비로소 당신의 고독은 차가운 성벽이 아닌 누구나 찾아와 쉬어갈 수 있는 울창한 숲이 될 것입니다. 선생이 보여주신 그 위험 있는 고독과 유연한 소통의 균형이야말로 혼자 걷는 당신이 도달해야 할 진정한 지혜의 완성입니다. 이제 우리는 다시 도입부에서 보았던 카페 창가에 홀로 앉아 군중을 바라보던 그 남자의 모습으로 돌아옵니다. 그는 정약용 선생의 서늘하면서도 단단한 가르침을 통해 자신이 왜 남들처럼 쉽게 무리짓지 못하고 홀로 걷게 되었는지 그 깊은 이유를 깨닫습니다. 그것은 그가 사회적으로 실패했기 때문이 아니라 자신의 영혼이 진실함이라는 높은 가치를 포기하지 못했기 때문이며 누군가에게 구걸하듯 매달리는 관계보다 스스로 서는 자립의 숭고함을 본능적으로 선택했기 때문임을 말입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왜 나는 친구가 없을까? 라는 자책 섞인 질문을 던지지 않습니다. 대신 나는 어떤 사람들과 어떤 진실을 나누며 살 것인가? 라는 주체적인 물음을 던지기 시작합니다. 심리학이 분석한 친구가 없는 사람들의 특성은 결코 고쳐야 할 결함이 아닙니다. 과도한 자기인식은 나를 끊임없이 성찰하게 만드는 힘이며 가식에 대한 거부감은 내 삶을 투명하게 지켜주는 방패입니다. 또한 지독한 자립심은 풍파 속에서도 나를 흔들리지 않게 하는 뿌리이며 집단 논리에 휩쓸리지 않는 개인주의는 세상을 바꾸는 혁신가들의 공통된 자질입니다. 다만 정약용 선생이 유배지에서 보여주셨던 것처럼 이 날카로운 특성들을 나를 가두는 벽이 아닌 세상을 이롭게 하는 도구로 전환해야 합니다. 선생은 18년의 고독을 500권의 저서로 승화시키며 자신을 버린 세상을 원망하는 대신 그 세상을 치유할 처방전을 쓰셨습니다. 정약용 선생은 말씀하셨습니다. 애물 즉 만물을 사랑하되 그 시작은 나 자신을 온전히 긍긍히 여기는 데서 나온다라고 말입니다. 친구가 적어서 외로운 당신에게 가장 필요한 친구는 바로 나 자신입니다. 내가 나를 믿지 못하고 나를 부끄러워하면서 맺는 관계는 결국 모래성처럼 허무하게 무너질 뿐입니다. 선생은 유배지의 척박한 환경 속에서도 매일 아침 의관을 정제하고 자신을 엄격히 다스리며 홀로 있는 시간의 격을 높이셨습니다. 당신이 고독의 시간을 품격 있게 보낼 때 당신의 내면에서는 남들이 탐낼 수 없는 깊은 향기가 배어 나오게 됩니다. 그 향기는 억지로 사람을 모으지 않아도 당신과 같은 결을 가진 진실한 영혼들을 불러 모으는 등불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나눈 5가지 특성은 당신이 특별한 존재임을 증명하는 훈장입니다. 정약용 선생은 유배지 강진에서 자신을 비웃는 사람들을 향해 새는 날개가 있어 날고 물고기는 지느러미가 있어 헤엄치듯 사람은 제각각의 천성을 따라 사는 법이다라고 다독이셨습니다. 당신은 군중 속에서 시끄럽게 떠들기보다 고요함 속에서 진리를 탐구하고 진실을 말하는 천성을 타고난 사람입니다. 이제 그 천성을 사랑하십시오. 억지로 성격을 바꾸어 가식의 세계로 편입되려 애쓰지 마십시오. 선생이 보여주신 그 위험 있는 고독과 흔들림 없는 자아의 구축이야말로 혼자 걷는 당신이 도달해야 할 진정한 삶의 완성입니다. 인생의 후반전에서 가장 빛나는 성취는 얼마나 많은 친구를 가졌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깊이 나 자신과 화해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정약용 선생은 유배 생활을 마치고 고향으로 돌아와 고독은 나를 가르친 가장 엄격한 스승이었고 나는 그 덕분에 나 자신을 찾았다고 회고하셨습니다. 당신이 겪는 지금의 외로움은 당신의 영혼이 더 넓고 깊은 바다로 나아가기 위한 상고입니다. 선생은 말씀하셨습니다. 겨울이 지나야 봄이 오듯 고독을 견디는 자만이 진정한 자유의 꽃을 피울 수 있다. 오늘 지혜와 깨달음에서 나눈 이 이야기가 홀로 걷는 당신의 발걸음에 든든한 지팡이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의 내면에는 정약용이라는 거대한 스승이
그리고 당신 자신이라는 가장 소중한 친구가 늘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혜와 깨달음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